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시의 김대일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법 체계를 좀 빠르고 간략하게 좀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법 중에 한 분야입니다. 민법에서 다루고 있는 분야가 물권법, 채권법, 그 다음에 이 가족 분야를 다루고 있는데, 가족 분야 중에서 이제 혼인, 이혼, 친권 이런 부분 빼고 사람이 사망하면 어떠한 법률 관계가 생기느냐, 이걸 다루고 있는 게 상속입니다. 내 재산을 자식들한테 나눠주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내가 사망하기 전에 생전에 주는 게 있습니다. 생전에 사실은 자식한테 돈 받고 팔 수도 있죠. 그건 그냥 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여를 할 수도 있어요. 결혼할 때 집안채 뚝 떼서 줄 수도 있고 사업 자금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생전에 주는 거죠. 그 다음 생각해 보면 사망하기 전에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미리 주지 않고 미리 다 나눠주면 혹시 끝까지 잘 모시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사망할 때까지 주지 않고 유언장을 써두죠. 그게 유언입니다. 유언의 방식은 몇 가지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요. 너희들은 부모님 잘 모시고 효도하고 뭐 어머님 말씀 잘 듣고, 이게 유언이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 누구에게 어떻게 줄 것인지 그 부분에 한해서 유언의 효력이 이제 있습니다. 그럼 상속은요? 상속은 생전에 나눠주지 않고 유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을 하면 상속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유언으로 상속받았다, 그건 말이 안 맞아요. 상속은 유언을 안 했을 때 생기는 겁니다.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구별되시죠? 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오해하실지 모르는데 절대 오해해서 듣지 마시고요. 아버지가 이혼을 하실 수도 있고 어머니가 좀 더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재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재혼을 할 때 새어머니하고 혼인신고를 할 수도 있고 또 안 하고 그냥 사실 수도 있죠. 그런데 전처의 자식들이 보면 아버지가 자꾸 줍니다. 자꾸 주는데 그걸 미리 막아둘 수 있겠습니까? 미리 못 주게. 그럼 제가 뭐라고 합니까? 아버님의 재산이지 아들의 재산이 아닙니다. 유언을 하셔도 미리 그거를 내 것이다 이렇게 가압류를 해두거나 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셔야 효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상속은 사망이 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다 주고 나면 일정 부분을 우리 법에서 유류분이라고 일정 부분을 찾아올 수 있게 제도가 되어 있던데요. 그래도 그 유류분도 돌아가셔야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내가 유류분이 있다는 이유로 그만큼 주지 마세요라고 미리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내 재산이 아닙니다. 유언장을 작성을 미리 다 했더라도 유언하고 다르게 생전에 줬어요. 그러면 유언 부분이 그 부분이 효력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유언장을 작성해 뒀더라도 그건 돌아가셔야 효력이 있는 거니까 그것에 반해서 아버지가 생전에 주면 그게 우선합니다. 그래서 미리 가압류를 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열심히 스스로 돈을 열심히 벌으시고 아버님 재산에 계속 쳐다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상속을 하게 되면 사람이 사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약간 좀 딱딱한 것일 수도 있는데
언제 사람이 사망할까요? 이게 법률적으로는 꽤 의미가 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경우가 있죠. 뇌사 많이 들어보셨죠? 뇌가 뇌사설. 그다음에 호흡이 정지되어야 사망한다. 뭐 이런 견해들이 있는데 심장이 사망할 때 사망으로 본다는 게 이제 다수설입니다. 그러면 사망은 실제로 사망하는 경우하고 기재되는 경우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공부에 기재될 때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건 실제 사망한 때 혈액이 발생합니다. 다만 증명이 잘 안 될 수 있죠. 대개는 사망진단서에 사망한 날짜를 기재하게 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그때 사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화재가 났다거나 홍수가 나서 분명히 사망한 것은 확인할 수 있는데 사체를 못 찾았어요. 그럴 때는 관공서에서 사망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때 기준으로 가족등록부에 사망했다고 기재를 합니다. 그것을 인정사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실종 선고를 하죠. 실종 신고하고 5년이 지나면 실종 선고를 하게 되면 사망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전쟁 같은 경우나 이런 위난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항공기, 선박 이런 그 위난이 침몰을 했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실종을 했는데 생사를 알 수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와 또는 뭐 자식이 아버지와 딸 또는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사망을 했는데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동시에 사망했다고 추정을 해야죠. 동시에 사망했다고 추정하지 않으면 몇 가지의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상속에 대해서. 그래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을 하게 돼서 두 사람 사이에서는 아예 상속이든 뭐든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전에 한번 생겼습니다. 장인어른이 딸과 함께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대한항공기 괌 추락 사건이 있었죠. 그때 딸의 남편인 그러니까 장인어른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사건이었으니까 사위가 되죠. 사위가 장인의 재산을 이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인의 형제들이 이 사위를 상대로 이전받은 상속으로 이전받은 소유권을 말소해라 이런 소송이 있었습니다. 우리 법원에서 장인하고 딸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의 상속은 일어나지 않지만 그 경우 사위가 딸을 대신해서 대습상속을 한다. 그래서 그 장인어른의 형제들이 제기한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이게 동시 사망의 추정입니다. 상속 순위 한번 볼까요? 직계 비속, 아들, 손자. 직계 존속은 위로 가죠. 아버지, 할아버지 이게 존속입니다. 1순위는 직계 비속이고 2순위는 직계 존속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그게 맞겠죠. 아들한테 갑니다. 아들한테 가고 없으면 부모한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형제 자매, 그 다음 사촌인의 반계 혈족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여러 명이면 같이 n분의 1로 나눠야죠. 예전에는 호주한테 상속분을 더 주고 그랬는데 폐지됐습니다. 똑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아들하고 손자도 둘 다 비속인데 누가 더 가깝냐? 아들이 가깝죠. 촌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나로부터 올라가면 1촌입니다. 아버지 1촌, 할아버지 2촌입니다. 그 다음에 내 형제는 동일한 촌수, 공동의 조상까지 올라갑니다. 공동의 조상까지 올라가서 아버지로부터 1촌, 아버지에서 다시 아들로 내려오죠. 그래서 형제는 2촌입니다.
우리가 삼촌 하죠. 작은아버지. 나와 작은아버지의 공통 조상은 누구죠?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1촌, 할아버지 2촌 올라갔죠. 거기서 다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3촌이 됩니다. 너무 심플합니다. 작은아버지의 아들은 1촌 아버지, 2촌 할아버지, 3촌 작은아버지, 그 아들이니까 4촌 됩니다. 네. 태아는 어떻게 할까요? 태아. 상속에 관해서는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예,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대습상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상속을 받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도 상속받고 작은아버지도 받고 큰아버지도 받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사망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먼저 사망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남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끼리 나눠 갖느냐? 조금 부당한 것 같죠.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사망을 하시면 손자가 아버지의 몫을 대습해서 받습니다. 상식이 맞죠? 그렇게 받아야 되겠죠. 그럴 때 아버지의 자식이 3명이면 똑같이 3명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몫을 셋이 나눠야 맞겠죠. 그죠?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가 보면 아버지의 몫을 가지고 자식이 셋이 나눠 갖는 게 맞습니다. 대습상속입니다. 배우자는 아까 상속 순위에 보니까 배우자 없죠? 원래 상속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가 섞인 사람들에게 상속이 되는데 배우자는 그 사람들과 같이 끼어간다는 표현은 조금 어폐가 있는데 같이. 그래서 상속 순위는 혈족을 중심으로 두고 배우자는 이렇게 같이 상속하고 같이 상속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속이 있으면 처하고 아들하고 공동으로 상속하고 아들이 없으면 그다음에 그 위에 존속하고 같이 상속하고 이렇게. 그런데 다만 상속분은 처가 좀 많습니다. 이제 자꾸 이제 처 아버지 중심 남자 중심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이제 법률적으로는 배우자죠. 배우자. 어머니가 사망하게 되면 아버지의 상속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5하를 가산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비속도 없고 존속도 없으면 그러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배우자도 없으면 이제 형제자매로 넘어갑니다. 자, 상속 자격에서 가끔 TV 보면 살해하기도 하고 고의에 의한 살해냐 뭐 이런 문제들 막 나오죠. 예. 상속 결격을 두고 있습니다. 직계 존속이나 피상속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상속 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고의로 직계 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면 상속 결격을 두고 있습니다. 또 사기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이나 유언 철회를 방해한 자, 또 사기 강박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이렇게 몇 가지를 결격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속 자격이 없습니다. 자, 이제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을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 기간은 3개월입니다. 3개월이 좀 짧죠. 상속을 포기하는 건 뭐 간단할 겁니다. 부채가 너무 많으면 포기하죠. 재산이 많으면 그냥 상속 받으면 되죠. 그것도 문제 없습니다. 어느 경우에 문제가 생길까요?
부채가 많은 줄 모르고 상속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부채가 엄청나게 발견이 됐어요. 그럴 때는 특별 한정 승인 해서 그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 승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정 승인이 뭔지를 볼까요? 단순하게 상속을 받는 건 아시겠고 상속을 포기하는 것도 아시죠. 아버지가 생전에 집 하나를 갖고 계셨는데 이 집은 팔기가 싫어요. 이 집만큼은 좀 지키고 싶은데 집값이 1억밖에 안 나갑니다. 근데 아버지 재산은 부채는 한 5억쯤 돼요. 그러면 포기해야 되겠죠. 상속을 받으면 빚이 상속이 되니까. 그래서 받은 재산만큼만 상속을 받겠다. 그러니까 채무를 상속을 받은 재산만큼만 채무를 부담하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아버지가 평소에 생전에 사시던 집을 만큼은 지키고 싶다. 그러면 그 재산 목록에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 목록을 쭉 기재를 합니다. 그 재산 목록을 기재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상속받는 겁니다. 그게 한정 승인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기간을 넘겨버리거나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의 기간을 넘기면 단순 상속으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을 임의로 처분을 하거나 매매를 하거나 그러면 상식적으로 상속을 받은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단순 승인으로 간주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상속 재산에 대해서 처분 행위를 해버리거나 또는 3개월 내에 한정 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아까 한정 승인은 재산 목록을 기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만큼만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채무를 부담하기 싫으니까 몇 개 목록을 쓱 빼놓으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자, 상속인이 없으면 가정법원에서 피상속인하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또 요양 간호를 한 사람, 또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분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여되지 않은 재산은 다 국가에 귀속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이 있으면 이걸 분할을 해야죠. 분쟁이 되게 여기서 많이 발생합니다. 협의가 잘 안 돼요. 협의하면 협의된 대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큰아들은 이걸 갖고 둘째는 이걸 갖고. 그 상속재산 분할에는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안 돼요. 누가 연락이 안 된다고 그 상속인을 빼놓고서 나머지만 가를 수는 없습니다. 전원이 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합의가 쉽지 않으면 이제 재판으로 가죠. 재판으로 갔을 때 우리 상식하고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가 생전에 자식한테 생전에 재산을 줄 수도 있어요. 결혼할 때 보통 툭툭 떼주죠. 사업자금도 떼주고. 상속재산을 계산을 해서 상속재산 분할을 할 때 누가 얼마만큼 가져갈지를 계산을 할 때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것도 더합니다. 근데 그 시기에 제한이 없어요. 20년, 30년에 준 것, 증여받은 것도 포함됩니다. 이제 상속인 간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다 포함을 시키는데, 그래서 생전에 그렇게 해서 상속분을 계산을 했는데 생전에 받은 게 자기 상속분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갔어요. 큰형님이 훨씬 생전에 받은 게 많아요. 그러면 큰형은 남은 상속 재산을 가져갈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또 하나 생기죠. 이제 생각해 보면 생전에 가져갔는데 자기 상속분보다 더 많이 가져갔어요. 그럼 그걸 토해내야 되느냐?
토해내면 좀 심하죠. 그래서 토해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생전에 아버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는데 그게 아무거나 다 집어넣으면 좀 문제죠. 그래서 이 정도라면 상속분을 미리 성급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런 재산만 포함시킵니다. 용돈으로 매일 30만 원 주고 20만 원 주고 그건 안 됩니다. 상속분의 성급. 그래서 보통 결혼자금으로 뭐 주택을 툭 떼어주거나 뭐 사업자금으로 큰 돈을 주거나 그거는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기준은 상속분의 성급으로 볼 수 있는 재산이 있으면 그걸 다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걸 계산을 해서 상속재산 분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여분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부양을 하고 모시고 특별하게 부양을 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기여분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여분이 인정이 되면 재산에서 그 기여분만큼은 이 사람의 것으로 보고 뚝 떼고 나머지를 가지고 분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여분에 대한 다툼들이 이제 꽤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부양의 의무가 있고 부자간에도 부양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부양만 했다고 기여분을 무조건 인정을 해주지 않고 아까 처도 오화를 가산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점도 고려가 되죠. 그러니까 통상에 부양을 한 건 그건 당연히 할 일을 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특별하게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해서 자기 재산을 툭 떼서 특별하게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런 정도가 인정이 되어야만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기여분을 인정할 정도로 통상의 부양을 넘어서는 수준의 간호를 할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만 기여분을 인정하고 통상 부부로서 부양 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불과할 때는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언이 조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언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불러일으키죠. 대부분 어느 경우에 많이 문제가 일어나냐면 아버님이 요양원에 계실 때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요양원에 계실 때 의사 능력이 조금 불분명하거나 치매가 있거나 그럴 때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자필로 유언을 작성하기도 하고 대부분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공정증서를 많이 작성하기도 하는데 그때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그 기록을 떼보면 의사 능력이 없거나 말씀을 잘 못하신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유언이 무효가 될 소지가 높습니다. 그런 분쟁들이 또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유언의 방식은 유언자가 이제 자필로 쓸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그 유언의 내용을 쓰고 연월일,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고 그 다음에 녹음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녹음의 방식은 유언자가 유언에 취지하고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그 정확하다는 거하고 그 성명을 또 구술을 해야 됩니다. 되게 잘 안 쓰죠. 구술 방식은 잘 안 씁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증사무소에 가서 또는 공증인이 출장을 와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언자가 증인 두 사람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의 면전에서 뭐는 어디를 주고 뭐 무슨 재산은 누구를 주고 그러면 이제 공증인이 그거를 필기하고 또 공증인이 낭독을 합니다. 그래서 유언자하고 그 증인이 이게 정확하다
하는 내용을 승인한 후에 각자 서명하고 기명 날인하고 그런 방식으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비밀증서는 밀봉을 하는 거죠. 밀봉을 하는 거고 그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해서 자기의 유언서다 이라는 걸 표시를 한 다음에 그 봉서에다가 또 날짜를 기재하고 이것도 좀 복잡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편리한 방식들은 아니죠. 그래서 잘 쓰지를 않습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이나 또 급박한 사유로 인해서 앞에 있는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유언자가 둘 이상의 증인에 참여해서 그 한 사람에게 유언 취지를 구수하고 그걸 받은 자가 다시 필기 낭독하고 그다음에 그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해서 각자 서명 기명 날인하고 엄청 어렵죠. 이거는 열심히 일반인이 이런 방식으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검인도 신청을 해야 되고 그래서 대개는 공정증서 방식을 많이 쓰죠. 또 자필 방식의 유언은 쓸 수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을 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유언의 방식에 위반되면 그건 무효입니다. 엄격하게 봅니다, 사실. 그런데 유언 증서를 작성을 해놓고 이건 누구한테 준다 이렇게 유언을 해놨는데 받을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그러면 그 유증은 무효가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 행위로 유언의 일부를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철회할 수도 있고 또 생전 행위가 유언하고 저촉이 되면 그 저촉된 부분의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유류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거의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님의 재산은 아버님 거고 원래 아버님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속인들 중에 조금 이뻐 보이는 자식에게 다 몰아주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너는 내 장례식장에 오지도 말아라. 너는 한 푼도 안 준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존중될 수도 있지만 우리 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형평을 고려해서 상속인들한테 일정 부분은 되찾아올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유류분인데 그 유류분을 원래 상속분하고 똑같이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의 절반 2분의 1만 인정을 해주는데 직계 비속하고 배우자는 2분의 1만 인정을 해주고 직계 존속이나 형제 자매는 3분의 1만 인정을 해줍니다. 유류분을 계산을 해야 될 텐데 유류분 계산할 때는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었던 상속 개시 시에 남겨진 재산, 남아있는 재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주지 않고 남아있는 재산에다가 유류분이라는 건 또 아까 생전에 다 줘버렸을 때 그걸 찾아오는 거니까 생전에 증여해준 재산을 다 더합니다. 다 더한 다음에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었던 채무를 제외하고 그 남는 재산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증여를 해줄 때 그 증여를 상속인들 중에 한 사람, 자녀들한테 줄 수도 있고 또 그 관계없는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 재산을 학교법인에 기증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예. 일단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그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이제 1년간 돌아가신 때로부터 1년 내에
증여한 것만 가산을 합니다. 가액에 산정을 하고. 그런데 서로 알고 이건 유류분 권리자한테 자식들한테 갈 게 없는데 이걸 알면서 증여를 한 때에는 그 1년 전의 것도 포함을 시킵니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을 알고 주는 경우에는 1년 전의 것이라도 반환을 시켜야 맞겠죠. 계산에 넣어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자가 아니라 상속인 중 일부, 그 상속인들 중에 일부에게 줄 때는 1년의 기간 제한이 없이 10년 전에 주거나 20년에 준 것도 계산에 다 포함해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그 재산 가액에 다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류분을 계산을 하게 되고 그 부족분이 생겨나면 초과해서 가져간 사람들을 상대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에 개시하고 반환해야 할 증여. 유류분도 시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유류분권이 침해됐다, 계산해 보니까 침해됐다 이런 내용을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미 부모님이 어느 큰형님이나 누구에게 다 줘버렸다면 그러면 당연히 유류분이 침해된 걸 아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1년이 지나면 못 가져옵니다. 이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쟁이 이미 돌아가신 분이 다 준 걸 알았지 않느냐. 그러면 몰랐다. 최근에 상속 재산을 조사를 해보니 최근에서야 알았다. 아니다. 예전에 돌아가실 때 다 알았다. 이런 분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에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아까 상속 순위에 대해서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친족의 범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친족 그러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족의 범위를 그러니까 어디까지인지 좀 이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때도 좀 있습니다.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혈족 그러면 직계혈족, 반계혈족을 말합니다. 반계혈족은 형제로 옆으로 가는 것이죠. 촌수는 아까 공통의 조상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계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인척은 친족의 범위에서 혈족보다는 좀 좁아요. 반틈입니다. 4촌 이내의 인척. 혼인으로 맺어지는 것을 인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배우자. 이렇게 해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이거를 친족이라고 하고요. 가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족은 뭘까요?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그 다음에 형제자매. 그리고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조금 어려우시죠? 배우자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처의 형제자매, 그다음에 처의 직계혈족은 장인어른, 장모님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경우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가족이라고 합니다. 혼인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일까요? 잘 아시네요. 18세입니다. 자, 그다음에 혼인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30년, 40년을 살아도 상속인 적격이 없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그 한부모 가정 있죠. 한부모 가정에서 재혼을 했는데 한부모 가정에 지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려다가 한부모 가정에 좀 지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학교를 좀 다 마치면 그때 하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사이에 남편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상속 재산은 전부 다른 상속인한테 가고 한 푼도 못 가져옵니다. 조금 부당하긴 한 것 같은데 예. 그렇다고 사실혼 관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열심히 판단을 해서 상속분을 주거나 주지 않거나 하려면 매번 법원이 재판을 해야 되고 법원이 계속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규정을 하기 위해서 혼인을 해야만 상속권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어떨까요? 사실혼 배우자끼리 이혼을 하면 법률론에 준해서 재산분할은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부부가 예를 들어서 처가 슈퍼에서 물건을 사거나 또는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거나 그런 경우에 처가 빌렸는데 남편이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잘하시네요. 있습니다. 일상가사에 대한 채무는 연대채무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일상가사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죠. 그건 법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서 부담한 채무이냐 이게 기준입니다.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빌린 거면 남편도 책임이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사업자금을 위해서 돈을 빌렸는데 그런 경우에는 필수적인 공동생활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남편이 사업하느라고 진 채무에 대해서 부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에서 그러니까 주거 공동생활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담한 채무는 연대 책임이 있는데 처가 또는 남편이 외국에 있는 동안에 처분을 해버렸어요. 처분을 해버렸는데 들어와 보니 재산이 없는 거죠. 말소하라. 나는 동의 안 했다. 그러면 상대방이 일상가사 채무가 있습니다. 남편이 팔은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다. 법원에서는 그건 일상가사가 아니다. 말소해라. 이렇습니다. 여성분들한테는 조금 손해가 될 수도 있는 말인가요? 부부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돈도 안 벌어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약간 어폐가 있어요. 서로 부양의 의무는 서로 있는 것이지 남편이 반드시 생활 비용을 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부가 열심히 행복하게 살다가 다툼이 생기면 이혼을 할 수도 있지요. 이혼하는 건 둘이 협의로 이혼할 수도 있고 재판으로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로 이혼할 때는 가정법원의 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되고 숙려기간 들어보셨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숙려기간을 두고 그 기간이 지나서도 변함이 없으면 그때 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아서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잘 안 되면 할 수 없죠. 이제 법원으로 가야지요. 법원으로 가야 되고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혼의 파탄에 상대방이 이혼 파탄에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책임을 법에 몇 가지를 규정을 해놨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부정한 행위면 형법에서 말하는 간통과 유사한데 그거보다는 조금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아기의 유기, 방치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 상대방의 배우자의 존속에 대해서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가버리고 3년 동안 나타나지 않거나 생사불명이면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문제는 이제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것 때문에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중대한 사유.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들은 유책주의,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고, 뒤에 판사가 보니 도저히 이 부부는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겠다. 그러면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이것도 이혼 사유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본인이 스스로 부정한 행위를 해놓고서 이혼해달라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배우자도 같이 살 생각이 없어요. 속된 말로 나도 당신이랑 살 생각이 없어. 그럼 이혼해. 그건 못해. 그럴 때 뭐라고 그러죠? 누구 좋으라고? 그러죠? 누구 좋으라고? 난 당신이랑 살기도 싫지만 그래도 이혼은 못해줘. 조금 타당하지 않은 면이 좀 있죠. 그걸 법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판례에서는 옥이나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사실은 없으면서 옥이나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날까요? 첫 번째, 이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혼이 늘 뭐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위자료를 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재산 분할을 해야죠. 재산 분할은 두 사람이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안 나눠주는 거죠. 이건 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것인데. 그런데 재산 분할에는 우리가 동업에서 가르는 것처럼 이렇게 엄격하게 가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이 원칙을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서 가르는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혼 이후에 상대방의 부양을 한다는 그 측면에서 배려의 의미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살아야지요. 그렇죠. 그래서 남아있는 재산을 어느 정도 분열을 해준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원래부터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은 특유재산이지만 그것이 오랜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조금 혼재가 되죠. 그래서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증가에 기여했거나 감소를 방지했다, 이런 사정이 인정이 되면 특유재산도 통상 재산 분할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그러나 그 비율은 조금 낮아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절반씩 나누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성년 아이가 있으면 누가 키울 건지를 정해야 되죠. 그걸 친권자, 양육자 지정 이렇게 합니다. 친권하고 양육권은 공동으로 하고 양육권은 처가 가지고 이럴 수도 있고요. 친권, 양육권을 같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대개는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가 에게 양육권을 주는 게 실무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면 이제 아이의 의사를 물어보고요. 판례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어도 우리 생각엔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아이 키울 자격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건 남편에 관한 문제이죠. 그건 부부간의 문제입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도 아이를 키우는 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다만 아이를 방치한다거나, 그러니까
양육권은 오로지 아이의 양육 환경만 봅니다. 누가 아이를 키우기에 더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양육권을 뺏어올 때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처가 소득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남편이 양육하기에 더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상대방에서는 또는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양육비를 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양육하기 부적합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까지 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방대한 양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설렁설렁 넘어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기본의 골격이고 그런 골격들을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법을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조금은 어렵지만 이런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3살짜리 애한테 어디 갈까? 너 집 어디 사니? 그러면 나 슈퍼 옆에 또 현대아파트 101동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조금 더 크면 창전동에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디 창전동? 그러면 좀 더 크면 이천시 창전동에 삽니다. 이천은 어디 있을까? 더 크면 저는 대한민국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몇 번지에 삽니다. 이거죠. 우리는 이미 그 체계를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도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고 큰 틀을 이해하면 나머지 것들은 찾아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법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